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용의권으로서 이제 지상권과 지역권을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전세권 등기를 봅니다. 자, 전세는요, 우리가 전세를 많이 살기도 하고 전세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많이 이용하고는 있는데요.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또 풀 수가 있으니까요. 전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법적인 의미를 좀 보도록 하죠. 전세권은요, 세계적으로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나라가 좀 있긴 하겠죠. 하겠는데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선진국 이런 데들은 없는 제도고요. 선진국은 대부분이 다 임대차를 이용하는 것이 전세는 거의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전세권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집값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요.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는데 집값이 안정되면요, 전세는 조금씩 사라질 제도예요. 근데 집값이 계속 우리나라는 올랐습니다. 거의 뭐 떨어지질 않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요, 돈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은행에 저축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집을 사겠어요?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보다도요,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당연히 집을 사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집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 계속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전세가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자, 그럼 전세 의미를 이제 보죠, 하나씩.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먼저 전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당권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전세를 설명을 드릴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저 집이 한 5억 정도 돼요. 근데 그 집을 다 자기 돈으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돈이 여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한 2억 정도는 있어요. 근데 3억 원이 없어요. 이 집이 5억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3억 원이 없으니까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3억 원을 이제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뭐 돈 많은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어요.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빌려가지고 이제 3억을 더해가지고 집을 사겠죠. 자, 그러면은 을로부터요, 돈을 갑이 빌려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3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은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요, 빌려주는 사람을 이제 빌려줄 대자를 써서 대주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빌릴 차를 써서 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3억 원을 빌립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그냥 빌려주지는 않죠. 담보를 잡고 빌려주잖아요. 담보를.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 집, 그 집을 얻습니까? 담보로 제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억을 빌려서 사게 될 집이 X주택이다 그러면 X주택을 이제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이제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두 개의 권리를 갖게 되겠죠. 3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3억 원의 채권을 갖게 되고요. 또 X주택을 담보를 잡았죠. 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때 3억 원의 채권은요, 이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 3억 원의 채권 이제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만약에 담보 없이 그냥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담보 채권.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이제 보통의 채권이 되고, 이렇게 담보를 잡고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담보, 저당권이 설정됐으면은 3억 원은 이제 피담보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저당권의 의미는요, 저당권은,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 은행이면, 보통 저당권 이제 은행에서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면요, 은행은 어떻습니까? 저 집을 은행이 사용하지는 않죠. 빌려주기만 하는 것이지, 돈만 빌려주고 담보만 잡고 이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 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아요. 즉 용익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용익권이라고 하죠. 용익권. 네, 사용 수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요, 을은 어떻습니까? 3억 원 빌려줬으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겠죠. 물론 무이자로 줄 수도 있지만 무이자는 거의 없고요. 이제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있다가요, 만약 기간이 2년간 빌려줬다고 해보죠. 1년이 다 됐습니다. 2년이 다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매가 들어가죠. 경매에서 3억 원에 대해서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우선 변제. 그러면 사용 수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은 없어요. 그러면 용익권적 기능은 없고요. 3억 원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후순위자랄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담보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적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용익권적 기능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당권인 거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주택을 사면 뭐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바로 팔 게 아니라면 가지고 있으면요, 이 집은 비어 있겠죠. 사는 집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 집 관리비 누가 내요? 갑이 다 내야 되는 거죠. 필요비 이런 것도 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요, 이자는 또 이자대로 또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중으로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은행에서 3억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3억 원이 필요한데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3억 원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살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3억 원을 빌립니다. 3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이제 이자를 너 받는 대신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요.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집은. 그럼 관리비는 얘가 낼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얘가 내고 갑은 이자를 줄 필요도 없네요. 얼마나 좋아요, 갑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뭐 관리비도 내고 그다음에 이자도 내야 되는데 어차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을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게 되면, 을한테 3억 원을 빌리면서 살려고 하면은 관리비도 을이 내니까 내가 낼 필요도 없고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거기서 사용을 하게 해주는 거죠. 사용을.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전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3억 원을 먼저 빌려주잖아요. 이게 전세금이 되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이제 설정을 받는 거죠. 설정을 받아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두 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3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그럼 이 3억 원의 채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X주택이 이제 전세권을 설정받으면서 전세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의 의미라는 것은요, 전세권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사용 수익하죠. 사용 수익, 용익을 한다는 거예요, 용익. 대신에 을은 3억 원을 빌려줬지만 사용 수익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따로 이자를 청구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 3억 원의 채권이 있잖아요. 그 3억 원의 채권에 있어서 저 주택이 경매가 되면은 경매 대가에서요, 3억 원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변제. 자, 그러면은 전세권 없습니까?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3억 원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럼 전세권은 이렇게 용익권적 기능과 담보권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세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전세권은. 그럼 저당권과 전세권을 비교하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3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자기가 빌려준 돈 3억 원을 빌려줬으니까요.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담보권이에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당권과 차이점은 뭐예요? 저당권은 사용 수익하지 않는 대신에 이자를 받았고, 전세권은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을 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지만은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과 구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서도 계속 집을 사다 보니까 이제 생겨나는 현상인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요, 집 사는 것보다 은행에 저축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또 굳이 집을 사지를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전세는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전세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지만은 언젠가는 부동산이 안정이 될 테니까. 그러나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워낙 전세가 지금 현재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이해할 때는요, 그냥 용익권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담보권이지만은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당권과 차이가 난다.
라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전세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전세권을 문제를 풀 때 좀 더 잘 풀 수 있어요. 즉 용익권과 담보권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권의 개념은요. 우리 민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전세권이란 뭡니까? 일단 채권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저당권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적 기능만 있지만은 전세권은 사용 수익한다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 즉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아가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책에 전세권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요. 용익권적 기능 반만 설명해 놓은 거죠.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야 전세권이 된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전세권이 이제 독특한 효력들이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자, 이걸 기초로 해서요. 전세권의 내용들을 보죠. 전세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죠.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던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은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그 등기 또한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 이것은 지상권, 지역권 다 동일하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객체 가지고요. 이거는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을 하는 용익권적 기능 때문에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저당권은 처분하는 권리예요. 경매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일부는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용익권적 기능 때문에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과 동일하고요. 그러나 밑에 보시면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이건 용익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또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용익권적 기능 때문에요.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지역권, 지상권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보상용, 보존 등기, 상속 등기, 그리고 용익권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용익권적 기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밑에 동일한 범위에 두 개 이상의 전세권이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우리 전세권도 배타적 지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객체에서 왼쪽에 있는 특정 일부는 가능하지만은 오른쪽 보는 거예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지상권도 동일하죠. 근데 지역권은 용익권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권만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 때문에 중첩적, 즉 2중, 3중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은 그 이외의 용익권들은요. 배타적 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2중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민법이요.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하지 못하고요. 하천에 대해서는요. 하천은 우리가 나중에 하천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천은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천도요. 일정한 하천들은 소유 가능해요.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소유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매를 통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경매도 가능해요. 경매가 가능하니까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해요. 저당권 설정도. 그러나 소유권,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지만요. 하천은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그래도요. 이거는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가 소유하는 하천인데 물이 흘러가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걸 사용해서 물을 다 퍼내버리면요. 하천이 말라버리겠죠. 자, 그래서 공익성이 너무 강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요.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사용이 제한된다. 그래서 공용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용 제한되고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요.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익권 설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는 할 수 있지만요. 사용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전세권, 용익권 설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 있는데요. 이것은 단독 말소에 있는데 우리가 전세권도 그렇고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모두 탐물권이라고 그랬죠.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지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전세권이 설정되면요. 이 을구에 기록하겠죠.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이건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소유자는 전세권 사유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도 갖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멸할 때요, 그 말소하는 방법인데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우리가 보통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전세금 다 지급하고 전세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을 말소를 하겠죠. 말소할 때는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말소를 할 때는요, 자,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되겠지만은, 말소를 할 때는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것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했는데 동일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면은요, 권리자가 소유권과 전세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됐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지 누구랑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공동전세인데요. 그때 그 밑에 그 양가로 4번에 1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세권이 그것은 담보물권적 효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이요, 하나의 부동산만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경매가 들어가면은요, 나의 하나의 채권을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있으면은, 만약에 동시에 경매가 돼서 동시에 배당이 되면요, 안분해서 돈을 가져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세권도요, 하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았을 때, 만약에 전세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전세 목적물들을 이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이때도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요, 안분해서 가져가요. 안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 각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 X, Y, Z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이때 이 안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요, 이 X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것은 단독으로 전세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XY와 X 또 그러니까 X가 Y의 Z 이것과 공동으로 전세가 설정됐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가 공동 저당이 됐을 때는 X 부동산은 YZ와 공동 저당 관계다. 그럼 Y 부동산은 이렇게 쓰겠죠. XZ와 공동 저당 또는 공동 전세 관계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Z 부동산에는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XY와 공동 저당이다. 전세권 설정할 때는 공동 전세다. 이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등기부에 공동 전세 관계라는 걸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이 X, 그러니까 YZ와 공동이다라고 표시를 할 텐데, 만약에 공동 담보 부동산이요, 5개가 넘어가요. 이상입니다. 또 공동 전세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여기다 다 적기가 힘들다는 거죠. 적기가 힘드니까 공동 담보되고 있는 부동산, 공동 전세되고 있는 부동산을요,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이것을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개 이상이면요, 등기관이 공동 전세 목록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이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5개 이상이 돼가지고 따로 장부를 만든 거죠. 왜냐면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것은 등기 기록의 이제 일부가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 부속서를 취급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 원부가 그랬죠. 등기부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따로 신탁 원부를 만들어서 따로 빼놓잖아요. 그러면은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도 등기 기록의 부피가 너무 등기부의 등기부가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작성한 장부예요. 그래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해요.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것이 공동 담보, 공동 전세 관계 있습니다라고 제출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봐가지고 4개까지는 그냥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또 보니까 6개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느냐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용의권이기 때문에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거기 있잖아, 지분. 전세권의 일부니까 지분이잖아요. 전세권의 일부,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했어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은요, 용의권적 기능과 담보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 존속한다고 해요. 하나의 기능만이라도 소멸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전세권이 아니에요. 두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세권의 특징이기 때문에 두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전세권이 존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2년이었다고 해보죠. 2년.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이제 담보적 기능, 용의권적 기능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권이 존속을 해요. 그런데 기간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존속하는 동안에는 용의권적 기능이 있잖아요. 용의권적 기능이 있으니까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용의권은 일부 이전이 안 된다고 했죠. 지분, 전세권의 일부를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못해요. 전부를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지분을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를 이전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가능하지만 전세권의 일부만 이전하는 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전세기간이 이제 2년인데 전세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용의권적 기능에.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하게 돼요. 자,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요. 전세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두 기능이 모두 있을 때만 전세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되면은 어떻습니까?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을 하게 돼요.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소멸을 하지만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전세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3억을 못 받았어요. 안 받을 수가 있죠. 기간은 만료되는데 못 받았어요. 자, 못 받았으면요.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등기는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죠. 등기까지 말소가 돼버리면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의권적 기능은 소멸해서 전세권은 소멸하였지만은 담보적 기능을 위해서 이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요. 담보권적 기능은 여전히 존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은 소멸했지만요. 등기는 말소를 하질 않아요. 이 담보적 기능을 위해서 등기는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담보권적 기능 범위 내에서만 대신에 등기는 유효한 거죠. 담보적 범위 내에서 전세권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용의권적 기능은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을 했지만은 담보적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요 등기요. 이때 요 등기. 이 전세권 등기요. 담보적 범위 내에서만 지금 유효한 등기잖아요. 그럼 요 등기는요, 용의권적 기능이 없죠. 이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죠. 이 전세권 등기는 용의권적 기능은 전혀 없이 오로지 담보적 기능,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담보적 기능밖에 없는 전세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의권은 일부 이전이 안 돼요. 용의권은 지분, 일부 이전이 안 되지만은 담보권은 일부 이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분만 처분할 수 있어요.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X 부동산의 시가가 10억인데요. 10억인데 이걸 다 파는 게 아니라요. 을한테 어떻습니까? 2분의 1만 팔아요. 지분. 5억 받고 10억이 아니라 5억만 받고 2분의 1만 넘겨줄 수 있잖아요. 2분의 1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가능하면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매가 가능하면 저당권이 가능하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지분만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권 등기는요, 담보적 기능밖에 없는, 용의권적 기능은 없는, 오로지 담보적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저당권과 유사한 등기가 되어버려요. 저당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내가 전세금이 3억이 있으면요, 그 중에 1억만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하면서요, 3분의 1 전세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세권의 용의권적 기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요. 내가 전세금이 3억 채권 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 3억 원 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 3억 중에서 1억 원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면서 전세권 3분의 1을 이전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를 이전하는 건 상관없지만 일부 이전은 안 돼요.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전세권의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해버리면은 담보적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1억 이전하면서요 3분의 1 전세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물론 그래서 거기 책에 있죠.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못하는 것이고, 이건 용의권적 기능 때문에 만료되면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권이 소멸했고, 따라서 이때는 담보적 기능밖에 없는 전세권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또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요, 전세기간이 2년인데 전세기간에 존속기간 내라고 하더라도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우리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가요, 원래 2년 계약인데 한 1년 6개월 있다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의를 보면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 있다가 나가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등기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1년 6개월 있다가 나가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가기로 했잖아요. 용의권적 기능은 이때 소멸을 해요. 근데 나가기로 했는데 용의권적 기능은 소멸을 했는데요. 돈 3억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도 없습니까? 용의권적 기능은 소멸하고 담보적 기능만 남아있는 전세권 등기가 돼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도 담보적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다만 이럴 때는요, 원래는 등기부는 2년이니까 당사자들끼리 1년 6개월 있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라는 서류를 첨부 정보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이때 용의권적 기능이 이때 소멸하기 때문에요, 전세권은 소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의권적 기능이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사자들 합의로 용의권적 기능을 소멸시켜서 전세권을 소멸시키면은 이제 담보적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도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우리 책에는 아직 요 내용은 없는데요. 요 내용은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전세권의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을 해야만이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일부 이전 등기를. 전세권의 용의권적 기능이 있는 동안에는 일부 이전 등기가 안 된다.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했다는 것은 일단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 만료로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하다, 아니면은 존속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용의권적 기능을 소멸시키면은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전세권에서 어려운 내용이면서요,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렇게 담보적 기능과 용의권적 기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개의 특징들이 다 등기로 다 투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397페이지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있죠. 자, 임차권은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임차권은 우리 민법이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채권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요, 등기 없이도 성립을 합니다. 대신에 등기라는 방법으로 외부에 공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들의 지위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비록 채권이지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은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공시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이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에요.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임대를 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럼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임차권도 소유권 유예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을구의 을 앞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설정 당사자들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겠죠. 그럼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자, 임차권 등기에 관한 내용을 보죠. 자, 임차권 등기 기본적인 내용 방금 설명했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객체 보시면 이것도 용의권이죠. 용의권은 물건의 일부,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일부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할 때는 도면을 제공한다. 요 말은 어떻습니까? 용의권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공통적인 내용이죠.
요것도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죠. 임차권은 용의권이에요. 그러니까 용의권 없습니까? 보상용. 용의권은 지분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분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객체 있죠.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나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밑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꼭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가능하겠구나 해서 등기 없이도 주민등록에서 대항력을 이제 갖게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이제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건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은 등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이게 다루지를 않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임대차, 그러니까 민법의 계약법에서 임차권, 임대차를 다루면 될 텐데, 임차권,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신의 임차권을요, 이전을 합니다. 자, 이전을 하게 되면요, 사용수익권자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임차인으로서요, 다시 제3자에게요, 다시 임대를 내줘요. 그럼 이것은 전대차라고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전자가 붙으면요, 다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통한 이제 매수인이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다시 또 매매를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다시 매매하는 걸 전매. 그렇죠?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요, 다시 이 사람이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어요.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전세.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 임차인이요, 또 임대를 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라고 하지 않고 전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임차권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임차물을 전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대를 하게 되면 사용권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이 사람을 믿고 빌려줬는데 사용권자가 틀려지게 되니까요, 갑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다든지 임차물을 전대할 때는요, 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민법 임대차 시간에 공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한다든지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은요, 이제 부기 등기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 앞에서 지역권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등기, 그러니까 독립적인 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이면요, 독립적인 주등기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임대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로 해보죠. 그러면 이래가지고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전세권자가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 어떻습니까? 전세권에 대한 임차권이 되겠죠. 이 전세권에 대한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임차권은 소유권에 대한 임차권이었을 때는 주등기로 하지만 전세권에 대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밑에요, 부기번호를 붙여가지고요, 병 앞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 권리 밑에 붙여가지고 부기번호를 붙여서 해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임차권은 그러니까 지상권이죠. 여기서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이기 때문에요, 지상권 밑에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부기등기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임차권의 이전 등기가 있는데요. 자, 임차권 이전 등기는 임차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요, 얼마든지 임차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임차권이 소멸을 했어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임차권의 이전 등기나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소멸하면은 임차권의 이전,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임차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자, 언제 소멸합니까?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임차권이 소멸했죠. 임차권이 소멸했으니까 임차권의 이전이라든지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할지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설명드렸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임대차가요,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면요, 또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주민등록, 이제 점유를 하고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은, 주민등록을 통해서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자는 갑인데 살고 있는 사람이 을이면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유와 주민등록에 의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요 점유와 주민등록에서도 대항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꼭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에 의해서요,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만약 보증금이 없으면요, 우리가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차임은 필요적이에요. 이게 유상계약입니다. 공짜로 사용하면 임대차라고 하잖아요. 사용대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요. 임대차는요, 유상일 때만 우리는 임대차라고 해요. 사용료 지급이 있어야 돼요. 사용료 지급을 우리는 차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임자가요, 차임, 임금할 때 그 임자예요. 대가라는 의미예요. 빌려주고 빌리는데 대가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으면은 대가 없이 사용하면은 그냥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임대차는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필요적이에요. 자, 그러나 보증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은 임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요, 만료가 됐을 때 보증금이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존 등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보증금을 가지고요, 보증금 주기 전까지 나는 못 비워준다 해가지고요, 동시한별권을 행사해서 점유는 가능해요.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유는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만약 이 사람이요, 점유를 할 수 있지만 점유를 만약에 안 하고 이사를 가버리는 순간요, 이 사람은 점유에 의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점유를 했을 때만요, 대항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대항력이 사라져버리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점유를 할 수는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해야 돼요. 이사를 가면은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못 받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점유를 통해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보증금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이사부터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요.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요, 등기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임차권이. 그러면 등기에서 공시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겠죠. 점유가 아니라 등기에서 공시되니까.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법원에요, 나 이사 가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에서 법원이 임차권 등기를 받아주면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요. 되면 이제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어쩔 때 이루어집니까? 일단 존속기간이 만료될 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요, 이걸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존속기간은 이미 만료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했어요. 임차권은 소멸하고 이 사람 이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등기는요,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해서만 존재해요. 이 등기는 오로지 담보적 범위 내에서 담보적 효력만 갖는 등기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과 거의 유사해져 버립니다. 유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됐다는 것은 존속기간은 이미 만료가 된 걸 전제로 해서 일단 용익권으로서 임차권이 이미 소멸을 한 거예요. 소멸을 했고 임차권이 소멸을 한 거예요. 소멸을 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 등기를 기초로는 임차권의 이전,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담보권으로서 이제 저당권이 있어요. 자, 담보권은 저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질권도 있고 합니다만 주로 이제 담보권이 하면은 저당권을 말하는 거죠. 저당권은 담보권이에요. 뭐 우리가 저당권은 우리가
전세권 등기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담보권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요.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은 하지 않지만 이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고요. 사용 수익은 하지 않고 다만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적 효력만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보죠. 저당권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등기,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되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설정자와 저당권자의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그다음에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제 공동 신청해서 등기가 되겠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되는 거죠. 자, 밑에 객체 보시면은요, 객체는 자, 저당권 우리가 앞에서 했죠. 부동산의 일부는 저당권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권은 되지만 저당권은 안 돼요. 부동산의 일부는 여기 밑에 있네요.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는요, 처분이 안 돼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 지분은 어떻습니까? 지분은 처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익권과 정반대죠.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고 지분에 대해서 안 됐지만은 저당권은 반대로 지분은 되지만은 부동산 일부가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일부는 안 된다. 왼쪽 보시면은 부동산 전부도 되고 권리의 일부인 지분도 된다는 거죠. 농경지도 됩니다. 농경지는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만 금지를 하고 있어요. 4번 보시면요. 저당권은 2중, 3중으로 성립할 수가 있죠. 이거는 배타적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게 저당권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소유권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죠.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전세금이 내가 한 5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세담보대출을 받죠.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저당권 그러면요. 보통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말하기 때문에요. 만약 이 저당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라는 것을 신청 정보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요. 거기 등기 신청 밑에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때,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요. 이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여 제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 설정할 때요. 이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우리가 조금 배웠으니까 이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요. A한테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A은행에. 그럼 이때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요. 주등기, 독립등기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부동산이 가치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또 전세를 설정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전세를 설정하기 때문에 B한테 씁니까?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세금이 5억이다. 뭐 저당권은 5억이다 라고 하면 그럼 이것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갑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갑이 A한테 저당권 설정해 주고 갑이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등기죠.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요. C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B가 C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은 C은행에서는요.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게 5억이니까 3억 정도 빌려줬겠죠. 그리고 요등기요. 이거는 전세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거죠. 소유자가 돈 빌리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2번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2번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있다. 2에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요.
앞에서 약간씩 조금씩 다뤘기 때문에 요거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는 이것은 수반성에 관한 그 피담보 채권에 담보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양가로 4번의 내용이죠. 이제 채권은요. 우리 저당권은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때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물건 인도 채권이랄지요. 이렇게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닌 것을 피담보 채권을 했을 때는요.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전 채권이 아닌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합니다. 감정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요. 이 도자기 인도 채권은 도자기가 한 5억 정도 되니까 이건 한 4억 정도 가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요. 4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지만 다만 그 평가액은 이제 금액으로 평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평가액을 제공하고 평가액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는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이전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되고요.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죠.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저당권의 채권에 대한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부종수반성. 그래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한다든지 저당권만 다른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당권만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채권과 분리하여. 따라서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채권과 언제나 함께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신청 정보에요. 이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이 내용 우리 책이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서에는 반드시 나올 테니까 그냥 참고로 지금 기억하세요. 분리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당권을 처분을 할 때는요. 채권과 언제나 같이 처분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이전되고 있다는 뜻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양가 6번 보시면요.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피담보 채권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도 반드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는 우리가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에 대한 부종성 때문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 앞으로요.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설정자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고 하면요. 저당권자는요. 원칙적으로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이 없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당권의 채권에 대한 부정 수반성 때문에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설정자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기 부동산을 X부동산을 설정을 하는데 이 설정자는 반드시요.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1억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자기 부동산을 설정을 할 텐데 설정자가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설정을 할 텐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설정할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요, 갑의 아들이에요. 갑의 아들이요,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는 그냥은 안 빌려주죠.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유하는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해줘요. 아버지 집을. 아들이 돈 빌리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죠. 그러면 저당권을 누가 설정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채무자는 아니에요. 아들이 채무자인데 아들 채무에 대해서 담보로 내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설정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죠. 채무자는 A,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요. 만약에 채무자가 따로 있어요. 설정자가 따로 있고 채무자 따로 있으면요.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이 설정자와 채무자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빌리면서 자기가 설정을 합니다. 이럴 때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요. 채무자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요. 연대 채무자도 채무자의 일종입니다. 채무자의 일종이니까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공시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공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시를 해주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적어놨어요. 공시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한 용어,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자도요. 채무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괜히 어려움만 쓰지 말고요. 그냥 채무자로만 기재를 합니다. 맨 밑에 있는 거죠. 채무자로 기재를 한다. 저당권은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일부 맛만 본 것이고요. 기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이제 훨씬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입문서에 있는 내용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까지 이제 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각종 등기 절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